저는 그들이 싸우는 걸 디폴트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아니 저희가 아는 그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완전 달라요.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얘기를 할 때 안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나오네요. 영국은요 진짜 유럽이 전체적으로 곤장을 1000대를 맞아야 된다면 영국은 10,000대를 맞으면 무한대로 맞아요. 무한대로.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은 독일에 대한 그 있었습니다.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이요? 좋은 감정이에요. 히틀러? 이놈의 새끼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아랍에서는. 그 짓만 안 했어도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채널 너무 고급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이슬람 학자이신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저희 그 별거만 세계사에서 네, 뵙고 교수님 되게 그리웠는데 예, 감사합니다. 또 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네, 그 네. 전쟁 때문에 교수님의 그런 현명한 또 아닙니다.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이게 모셨습니다. 좋은 걸로 나와야 되는데 맨날 나쁜 걸로 나왔어. 남 싸우는 거, 관전 평가, 뭐 전쟁 평가, 맨날 이런 네. 것만 나와요.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동 지역이 지구의 화약고가 된 이유에 유대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창 영어 공부하려고 BBC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면에 하마스의 자살폭탄 테러 네. 기사가 항상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저는 도대체 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시작을 할 거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솔로몬부터 시작할까요? 좋아요. 네, 이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기원전 8세기에. 그때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냐면 정복을 하면 정복자가 피정복민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못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의 당시의 오랫동안의 관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남유다 지역은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멸망해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신바빌론 제국에서 또 끌려가죠. 끌려간 곳이 바빌론 수도. 시편에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찬미하느냐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이방인 땅에서 노역 생활을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이요? 네, 노예 생활이에요. 네. 바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편의 그 슬픈 가사에 노래를 붙여가지고 80년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던 노래가 Rivers of Babylon입니다. 바빌론의 강가에서. 예, 그래서 그게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네 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트했던 노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걸 해방시켜준 왕이 있죠. 성경에서는 보통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는 고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키루스 황제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이분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킵니다.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의 이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를 쓰는 분들의 조상이 기원전 539년에 이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와, 이것도 아이러니네요. 해방을 시켜주고 538년에는 너희들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길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재건한 게 제2의 성전을 재건을 했죠. 성전을 니네들 원하면 지어준다고 해서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상 예후드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예후드 주를 만들었던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마다 첫 장의 슬라이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키루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예.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는데. 그러니까 가만. 내가 니들을 해방시켰는데 가만. 니들 지금 내 애들을 때리네. 내 애들 좀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고레스 황제를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에서 진짜 메시아라고 구원자인 부르죠. 거네요. 네, 구원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서라고 부르고 이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구약 성서란 말.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서란 말 기분 나쁘죠.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옛날 약속을 주셨고 새로운 약속으로 신약 성서를 하잖아요. 네. 유대인들 기분 나쁘죠. 뭔 옛날 약속이냐, 인마 이 약속밖에 없지. 히브리 성서. 예, 히브리 성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나중에도 살기도 했지만 또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지배되는 게 기원전 63년에. 기원전 63년. 3년에. 아직도 예수 탄생 전이군요. 예, 탄생입니다. 뽐페이우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로마. 여기가 유대 지방을 정복을 해요. 로마의 식민지 들어갑니다. 아. 기원전 63년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디서 로마의 항쟁을 시작하냐면 66년에. 예, 그러니까 식민지 된 지 한 100년 좀 넘었죠. 그때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1차 독립. 근데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2성전,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해방됐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제2성전, 거기를 부시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뺏어가고 그리고 성벽을 허뭅니다. 근데 그때 성벽을 허물지 않고 남겨놓은 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라는 말은 근대에 들어와서 아랍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나요? 서쪽벽. 예, 성전의 서쪽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니까 밖에서 들리면 다소 들어보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제대로 운다 통곡한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은 서쪽벽. 서쪽벽만 남겨놓고 다 부숴요. 서쪽벽이 근데 왜 남겼느냐? 뭐 두 가지 이유라고들 다 추측을 하는데요. 부시다가 힘들어서 너무 그것까지 부실 필요가 있겠냐? 허무해. 예. 또 하나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본보기로 남겨두려고.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기원은 70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항쟁하다가 거기 죽은 사람들이 73년에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입니다. 로마군이 정복하려니까 자결을 했던 뭐 거의 1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자결을 했던 마사다 요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의 가장 중요한 마사다 요새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1차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화가 나잖아요. 어디 니 까부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거주를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남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사를 할 수가 없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서 유대교는 제사의 종교에서 이제 회당의 종교로 바뀌어요. 그 회당이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범이 되죠. 그 형식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그냥 물러날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기원후 132년에 또 독립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 꼴보기 싫거든요. 하는 짓이 이 새끼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 바꿔버리자. 도시 이름 바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걸 지도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게 낫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나요?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바꿔요. 그 황제 이름이 아일리우스거든요. 아일리우스에서 여성형을 따서 아일리아가 돼요. 카피톨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 캐피톨 언덕에 있는 주피터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꿔가지고 도시 이름을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뭐 성질 나죠. 뭐 여론 이래가지고 132년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패배하죠. 135년에. 그러니까 135년에 패배하면서 로마가 이놈들 더 이상 이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이쪽 지역에서의 유대인의 거주는 이걸 완전히 끝나요. 그럼 이제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디아스포라 건가요?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전체 유다에서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살아요. 계속. 네. 근데 이 예루살렘 인쪽에서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 다시 여기로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키루스 황제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을 할 거라고 내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게 로마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313년에부터 자유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92년에 공인을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이쪽에서도 교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유대인들은 못 살았죠.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죽인 애들이라고 되게 싫어하니까. 네. 그런데 638년에 이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떨어지냐면요. 아랍인들한테 떨어집니다. 무슬림. 그 당시에 무슬림 지도자가 아랍을 오마르입니다. 오마르. 이 사람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 도시에 없느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나요? 그러면? 예, 불러들여요. 왜지? 이 예루살렘 너무 성스러운 도시고 여기는 당연히 유대인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당시 무슬림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상상할 수 없네요.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은 무슬림들이 지배하면서부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 기록에도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싸우게 된 역사가 사실 그 앞의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와, 저는 그들이 싸우는 걸 디폴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었네요. 원래 무슬림들이요 마음이 제일 넓어요. 포용적인가요? 그럼요. 포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득이 되나요 그들에게? 일단 유대교부터 해볼까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느님한테 선택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민의식이 그걸로 있죠.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쁘겠어요? 안 예쁘죠.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오늘. 딱 한마디? 딱 한마디. 네. 신약성서의 마테오복음서 15장 11절입니다. 예수의 그 말만 기억하시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다르고 그리스도교가 이슬람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입으로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가는 게 너를 더럽힌다. 이 말이 더럽힌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못 먹는 게 있잖아요. 돼지고기.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된 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금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뭐냐면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네가 하는 더러운 생각, 이게 너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그래 이거 먹는 게 너 더럽혀.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들 전부 다 삼겹살 안 먹을 거고요. 우리나라 양돈업이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이슬람은 유대교하고 똑같거든요. 못 먹는 게 있거든요. 음식이 완전 달라지는. 그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게 삼겹살 해주셔서. 먹게 해주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끝나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또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진보적인 학자가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은 훌륭한 선생이었다까지 인정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진짜 예수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예수님을. 예. 근데 그리스도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가?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필요하죠. 교회에서 구약성경 읽잖아요. 히브리서서. 안 필요하면 안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원 후 150년경에 시리아 지방에 마르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르키아누스가 구약성경을 읽어보고 신약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느님이 너무 다르다. 구약성경 하느님은 너무 성질도 많이 내고 질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신약성경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성경만 갖고 해야 된다고 했다가 교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네. 그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왔다. 그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를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를 안고 들어가요. 유대교 너희들 그런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야. 너희들 메시아 기다렸지. 너희들 아직도 기다린다면 왜 기다려 오셨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럼 그리스도교는 이슬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거 끝났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7세기에 이슬람이 나왔었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교인들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으로 구원 사업은 끝났는데 무함마드? 걔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너희 다 사랑해. 왜냐면 이슬람은 논리가 뭐냐면요. 아니 저희가 아는 그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슬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정도입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에게 올바른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를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거든요. 최초의 예언자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예언자를 뽑아서 올바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세도 예언자고요. 예수님도 예언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람들이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이비 원모 타임에 무함마드를 뽑은 거예요. 베이비 원모 타임 무함마드. 그래서 무함마드를 뽑아서 사람들한테 다시 올바른 길을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예언자 중에서 있는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도 인정하고 그럼요. 아담도 예. 인정하고. 근데 이제 이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교는 뭐가 문제냐면 야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신은 아니야. 니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만약에 예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면 이거 무슬림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싫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무슬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유대교에 있는 예언자라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하는 순간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미 이게 기울어진 경계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역사적으로 7세기에 나왔지만 우리 종교는 태초부터 있었던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세종교. 예, 오래된 세종교. 이게 이슬람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포괄해요. 유대교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교 인정해야지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냥 이슬람이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핍박을 받아왔던 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예. 크리스찬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 기독교가 공인이 예, 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살아가고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 틈에서 살면서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깝깝한 애들이 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온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는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죄가 누구한테 있냐면 유럽의 크리스천들한테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잖아요. 같이 살면 되는데 난 걔네들 도저히 못 살겠다. 뭐 먹는 것도 이상하고 뭐 저 하는 게 우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쟤들 우리 예수님이 죽인 애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죠.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도 SNS 상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네. 그런 극단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혐오의 감정의 뿌리 그게 어디서 왜 시작이 됐냐는 그리스도교. 거거든요. 예,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진짜가 반성해야 됩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꼭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일단 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안 먹는 게 있죠. 못 먹는 거와 안 먹는 거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같이 동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박해를 했죠.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간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갇혀 살았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특히 중세 시대에 보면 그리스찬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믿었어요. 타부시.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세 뭐 혜성 씨랑 제가 있었다면 제가 혜성 씨한테 돈 꿔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길래 돈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 다루는 직업들은 사람이 할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 유대인들한테 하기만 한 거죠. 옛날에 뭐 백정이라고 해서 고기 도축하는 거를 천하게 여긴 것처럼 네, 천하게 여기면서 고기는 진을 먹으면서 그럼 그때는 돈을 다루는 직업 네. 자체를 천하게 얘기했고요. 돈을 얘기하는 순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자놀이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들 생각이 못된 일들 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금융업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융 점령하고 그다음 왕이 또 그걸 또 뺏어서 쓰고 그런 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유럽에서 유대인 문제의 결정적인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그 꼴을 못 보고 산 겁니다. 같이 사는 거를 거부한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이 무슬림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이슬람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무슬림들은 뭐 유대교도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은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슬람은 인정을 해요. 근데 니들이 그거를 문제 있게 만든 거야. 우리가 뭘 문제 있게 만들었어? 이슬람의 이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상에는 하느님이 말씀이 담긴 책이 있어요. 책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을 유대인들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크리스천도 다운로드를 받았고 무슬림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파일을 열어서 봐야 되잖아요. 무슬림 주장입니다. 우리는 읽기 전용으로 봤어. 응?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니들은 그 편집 모드로 봤더라. 고쳐왔구나. 예, 계속.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처럼 읽기 모드로만 봤으면 니네 거나 우리 거나 셋이 똑같은데 우리 차이가 나는 거는 니들이 편집 모드로 봐서 넣었다 뺐다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결국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크리스찬이나 다 뿌리는 같은데 예.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생겼던. 무슬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은 하늘에 있는 원본하고 똑같은 거고 거기에서
더 붙이고 빼고 한 게 이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성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더 포괄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럼 어떻게 9.11 테러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그렇죠. 더 미궁에 빠지는데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극단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보면 아까 제가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사회에서 잘 못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이라면 저는 크리스천들하고 무슬림 있으면 저는 당연히 무슬림 선택합니다. 일단 먹거리가 편해. 서로 못 먹는 게 비슷해.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하느님을 믿어도 크리스찬들은 법이 발전 안 하거든요. 보셨어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리스도교 법학대학 나온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 신학대학이잖아요. 네. 유대교하고 이슬람의 종교 엘리트들은 다 법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하느님이 이미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많고 못하는 게 많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확실히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이 여성이 달거리를 할 때 생리를 할 때 네. 예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상관없죠.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생리하는 여성이 뭐 천주교 미사 가는 건 문제 없고 개신교 예배 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무슬림은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열외. 그게 불결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 행위에서 열애가 돼요. 무슬림 사회에서 라마단 한 달 단식하잖아요. 네. 여학생들이 가끔 카페테리아에서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컨트롤 안 해요. 그에 대해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배도 안 가요. 안 가도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어쩌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사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슬림하고 사는 게 편해요. 예, 당연히 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곳이 중세 스페인입니다. 무슬림들이 지배했잖아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 거기서는 평화롭게 공존을 했겠네요. 예, 평화롭게 공존을 했죠. 물론 여기에서 1대1 평화는 아니에요. 예, 무슬림들이 더 위고 유대인들이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보호받는 존재로 살고 근데 그 반대로 살았던 그리스도교 세계보다 훨씬 더 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492년에 마지막 이베리아의 그라나다가 함락이 되면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알함브라 궁전 있는 거예요. 그게 1492년에 무너지거든요. 알함브라 궁전. 그러면서 완전히 이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완전히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유대인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개종을 하거나 나가거나. 그때 쫓아내는 유대인들을 받아줬던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일로 오라고. 거기도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에요. 일로 와. 너는 고생하지 일로 와. 우리나라로 와. 그러니까 유대하고 이슬람 사이는 좋다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왜 이렇게 충격적이 되냐면 우리는 이슬람교하고 유대교 관계를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문제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네.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 얘기하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놈들이다. 얘네들은 대책이 없는 놈이다. 천년은 싸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땅의 문제일까요? 또 하나의 포인트. 이 채널 너무 고급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온주의 아시죠? 네,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연결하면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났잖아요. 네. 그 진보의 상징이에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리버럴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지식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는 조국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과 프랑스. 진보의 상징이었어요. 야. 근데 1894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자꾸만 프랑스의 기밀이 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으로 자꾸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색출을 하죠. 그리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드레이피스라는 사람인데. 드레피스 사건의 예. 드레피스. 예, 드레이피스.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대인이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나는 유대인 죽여라 막 이 데모가 나오고 엄청 났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긁고 보면서 당시에 그 파리에 주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인인데 유대인이었던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봐요. 엄청난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프랑스 같이 이렇게 진보적인 곳에서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살 수 없다면 야 유럽에서 살 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96년에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쓰고요.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요. 스위스 바젤에서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곳에서 유대 국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시온주의예요. 시온주의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치온입니다. 치온. 치온이고 독일어에서 데츠를 쓰잖아요. 치온 이게 예루살렘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언더 동쪽을 가르치던 유대인들이 여기 정복하기 전에 예부수족이 쓰던 말이에요. 그 자이언티의 네, 그 자이언입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게 시온이에요? 예, 독일어로 치온. 근데 헤르츠는 유대인이긴 한데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종교에 잘 몰라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말이 이디시인데 이디시도 못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러 다니냐면 뭐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 설득하고 교황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이 유대인들 공동체를 가가지고 랍비들 찾아갑니다. 자, 우리 가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못 사니까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자고. 그런데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반기지 않았을까요? 뻘짓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우리 힘든 거 알아. 너 힘들지 나도 힘들고 우리 유대인들 여기 유럽에서 살기 힘들어. 근데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절 힘들지만 이걸 견디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나라를 세워주실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너 왜 뻘짓을 하냐. 너 여기 지금 인간적으로 했다가 너 나중에 더 큰 화를 다친다. 나는 반대세 하고 한 거야. 와, 그랬구나.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온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온주의 하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것과 결합이 돼서 유대교가 나라를 세웠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계시를 받아서 지금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야 된다. 아니에요. 이건 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종교라고 아닌데도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싸움이 이스라엘이 두고 하는 게 유대교와 무슬림의 싸움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유대 민족주의와 아랍 민족주의의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을 보면 안 되고 이게 그 싸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97년에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든 다음에 유럽에 얼마나 가고 싶은 사람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3명 정도를 보냈다라는 거. 우리가 만약 나라를 만들면 예루살렘에다 팔레스타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를 만들고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어떤지 지금. 가서 보고 와서 한 말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학자가 그거 조작된 말이라고 했는데 뭐 조작된 말인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계속 소통이 됐던 말입니다. 갔다 와서 멋진 말을 하죠. 뭐라 하나요?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네.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다워. 그 신부는. 근데 그 신부가 이미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살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있게 만든 유대인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의 미움이에요. 핍박. 예, 핍박.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하고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미 옛날부터 계속 살고 있었던 빈 거죠.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니었으면 빈 땅이었으면 유대인 가서 살면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살기 전에는 그러니까 가서 살면 돼요. 같이 살면. 근데 거기서 나라를 만들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 그것도 같이 나도 낑겨 살면 안 될까? 같이 만들까? 그랬으면 그나마는 안 돼. 그냥 우리나라만을 만들겠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슬픈 현실이죠. 그렇게 보고 왔을 때가 그 홀로코스트 전인가요? 전이죠. 1897년이니까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누가 많이 처음에 도왔냐면 일단 돈을 댄 데가 프랑스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 유명한 돈 많은 유대인 가문. 예, 가문. 그 원래 암실 마이어 로트실트거든요. 로트실트.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금융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아버지가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봐서 아들들을 하나씩 다 보내죠.
지점을 낸 거예요. 아들들한테. 거기 가서 금융을 예, 장악해라. 금융해라. 파리, 런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군데.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영국에도 있었죠. 나중에 영국은 1917년에 영국의 로스차일드 경한테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편지를 보냈던 영국 정부가 그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있고요. 지금도 영국에 있고. 그다음에 파리. 이 파리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대가지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유대인들의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댔으면 어마어마한 자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좋죠. 그렇죠. 진짜 든든했겠다. 든든하죠. 그 배경이. 재벌이 돈을 대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들을 팔았죠. 아랍인들은 몰랐으니까. 아 그러면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돈을 샀었어요. 주고 샀다. 예, 샀어요. 네. 그런데 아랍인들도 예를 들면은 제가 혜성 씨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 거를 1억에 내놨는데 혜성 씨 갑자기 가지고 2억에 사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홀라당 주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안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뭐 강제로 뺏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한 걸 다 떠나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리스찬들 잘못했네. 유럽에서 지들 어떻게든지 안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아랍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문제는 니네들이 일으켜 놓고 그러면 니네들 유럽에서 땅을 주고 살게 하지. 그러니까 니들 유럽애들 참 못됐구나. 니들 문제 일어놓고 니네 꼴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살기 싫으니까 니네들이 여기 쫓아낸 거 아니냐. 니네 책임이다. 유럽 책임이다. 얘기하는 게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유럽 애들이 곤장 한 1000대는 맞아야 돼. 1년에 1000대씩은 맞아야 돼. 돌아가면서. 아니 그러면 그 시온주의자들이 거기에 이제 땅을 사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야금야금 사면서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을 때 그때 또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근데 발생한 그 건가요? 땅을 산 거 가지고 나라를 세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사긴 사서 사람들이 살기 좀 늘려나긴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아랍에서 막아버리죠. 못 팔게. 예, 1920년대부터가 못 팔게 막아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리스천들의 잘못,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 두 번째 잘못, 세 번째 잘못은 이제 무조건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나오네요. 영국은요 진짜 유럽이 전체적으로 곤장을 1000대를 맞아야 된다면 영국은 10,000대를 막으면 무한대로 맞아야 돼요. 무한대로. 아 그래서 영국의 BBC 뉴스에서 늘 중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국에 뭐가 문제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애들이 둘이 있어요. 독일 빼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얘네 둘이 무서운 애들이고 얘네들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하기 전부터 특히 둘을 다 유럽의 환자라고 불렀거든요. 유럽의 병자. 이미 힘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고 그 병자가 못 고치니까 우리가 고쳐준다는 얘기죠. 고쳐준다는 얘기 뭡니까? 전부 다 해체한다는 얘기죠. 해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 가지고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1915년 3월 달에 영국과 러시아가 밀약을 합니다. 야, 영국이 러시아한테 야, 우리 전쟁이 되면 너 어디 먹을래?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디 먹겠습니까? 그냥 튀르키예죠. 왜냐면 러시아에서 내려오는데 그 항구 다 있으니까 아, 우리 여기 먹을게. 그랬더니 영국이 오 그래 그럼 너는 중동에 관심 없지? 알았지. 우리 중동 너 관심 없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내가 둘이 야 우리 중동 어떻게 나눠 먹을까? 영국과 프랑스가 거기에 예. 또 끼어 있었구나. 예. 그리고 그거를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순간에 누구를 또 접촉을 하느냐? 영국은 원래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스만 제국을. 그런데 이 문제가 복잡한 게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잖아요. 오스만 제국에 지배하는 곳이 다 거의 다 아랍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가 100이라면 그중에 50% 이상은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이 대다수니까 아랍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아랍 국가들은 다 오스만 제국의 직접 간접적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메카 있잖아요. 메카도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아랍의 이 무함마드 후손을 집안을 메카의 지배자로 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후세인인데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을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독립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꽤 있었죠.
그럼 그리고- 협력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영국한테 슬쩍 던져. 야, 니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하고 좀 해볼래? 그랬더니 영국은 그때 의기양양해가지고 뭐 제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영국이 아주 진짜 완전히 대패당한 게 차나칼레 전투거든요. 갈리폴리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차나칼레라고 부르는데 갈리폴리에 상륙을 해 인천 상륙 작전처럼 상륙을 했는데 언덕에서 막혀요. 위에서 계속 총을 쏘니까 못 오르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대치하면서 수십만 명이 사상자를 나면서 완전 패배해요. 완전 패배합니다. 완전 패배. 그래서 처칠 거기서 경질당하고 영국이 생각보다 오스만이 강하니까 다시 후세인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하겠네요. 야, 걔 누구 우리한테 뭐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걔 불러와. 아주 걔한테 그러면 너 나부터 와. 도우면 너 아랍 국가 세워줄게. 가지고 이제 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프랑스하고 땅을 갈르고 있을 때예요. 그럼 프랑스랑 약속을 해놓고 프랑스랑 후세인과도 그렇죠. 프랑스랑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 편지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나라 세워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딱 끝났을 때 약속을 세워준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아랍 국가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규정을 안 했어요. 어디까지가 아랍 국가고. 뭐 시리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후세인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랍어를 쓰는 데는 다 아랍 국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편지에 보면은 그 헨리 맥마언이 그쪽은 다 아랍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거든. 요거는 뭐 아니거든. 막 이런 식으로 편지가 나와요. 모호하게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확실히 둘이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냥 넓은 의미로 아랍 국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도 약속했고 후세인하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죠. 일단 이중 약속. 네, 이중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팔레스타인은 러시아도 너 알잖아. 나 러시아 정교회야. 정교회 우리 예수님 믿어. 팔레스타인 중요해. 로마 카톨릭 여기 이제 프랑스는요. 야야야 너 나를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알지? 너 로마 카톨릭의 큰딸이잖아 우리가. 큰딸이에요. 별명이 레피에네 드 레글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불러요. 프랑스를 교회의 큰딸. 온갖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했던. 알잖아. 너 팔레스타인 그거 손대지 마라. 그 영국 우리 성공해 알지 너?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와. 다 각자 할 말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는 국제 우리 공동 관리로 해놓고 전쟁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일단 미뤄둔 거네요. 미뤄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영국이 걱정하는 게 유대인들의 자본가들이 독일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에는 유대인들은 독일에 대한 있었습니다. 감정이.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이요? 좋은 감정이에요. 유대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좋은 나쁜 감정을. 감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쁜 감정이죠. 홀로코스트 나면서 그런 거죠. 그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걱정한 거죠. 유대인들 자본가들이 저쪽에 붙으면 큰일인데 그래가 1917년 11월 2일에 당시에 발포 외교장관이 영국 런던의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로스차일드 경한테 대표도 아니에요 사실은 회장은 따로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여기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의 고향을 팔레스타인에 세워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벨푸어경이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우리가 너네 국가 세우는 거 도와줄게. 그 발포 명의가 아니고 국왕의 명의로 여왕의 명의로. 그런데 그게 국가가 이제 내셔널 홈이라니까요. 내셔널 스테이트가 아니고 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그것도 너무 모호한 단어잖아요. 그 우리는 국가를 세워준다고 한 게 아니라 홈을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한 거다. 영국 뺑키 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도움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나오죠. 영국의 꽁수가 완전히 드러난 꽁수. 11월 달 하면은 볼셰비키 혁명. 아마 그 11월 7일이었을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하는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황제 문건에서 얘네들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뭐 이상한 거 한 게 있는 거예요. 흔들면서 이거 지킬 거지? 영국, 프랑스한테. 그럼 지킬 거라고 좀 그러지. 영국, 프랑스가 아니 그건 난 니네 황제하고 했는데 니네 황제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알았다 이놈아 하고 물어본 내가 멍청한 놈이지 하고 딱 덮어보면 좋은데 그래? 그럼 나도 못 먹어 너도 못 먹어 그래가지고 공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미략이 다 드러나요. 그 삼중 계약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한 게.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순간 아랍과 유대인은 황당하죠. 나 지금 그거 믿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약속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벼락 맞은 건 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투르키가 제일 행복한 거죠. 까 봐라 저 새끼는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튀르키예가 그때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잘 수호했으면 좋은데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2일에 영국이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결국에 거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7년까지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게 다 뺏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영국의 이제 혼자 뻘짓으로 이제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영국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지른 그런데- 행동을 그런데 발포어가요 크리스천 시온주의자예요. 벨푸어는 시온주의자면 유대인들 편을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나는 70만 아랍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와, 완전 70. 편향적이네. 예. 나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냐면 이 사람은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또다시 그리스도 교회가 문제인데 성경을 읽으면 무슬림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안 나오잖아요. 무슬림이 같이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당연히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심정적으로. 그게 다 나오는데요. 당시에 영국의 내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기울어져 있었네요. 그게 뭐 사상적이라보다는 이게 심정적으로 유대인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성서적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영국만 욕할 건 아닙니다. 러시아도 욕해야 돼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온 거는 러시아 제국 때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19세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 집단 린치가 있었어요. 당시에 러시아 황제 암살단에 그 유대인이 죽였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들겨 패고 막 이런 뭐 가게 부시고 사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인간적으로 다 떠나서 읽어보면 너무 불쌍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가 5이 있는데 신발은 하나밖에 없어서 형이 나가면 아이들 넷은 기다렸다가 형이 들어오면 그 신발 다른 갈았다고 그렇게 가난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볼셰비키 혁명 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뭐겠어요?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가 네. 지주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유토피아였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해서 항상 유토피아가 필요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혁명 지도자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레닌도 유대인이잖아요. 일기 공산당 볼셰비키 당에 상당히 많은 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파 쪽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공산주의와 결탁시키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80년대 그쯤에 팔레스타인에 제일 먼저 와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지금도 러시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왜 이란과 협정을 맺으면서 이란을 안 도와주느냐 얘기했었을 때 푸틴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단 이란과 우리는 상호 뭐 공격을 받으면 도와주기로 한 자동 개입 그런 거 없다. 두 번째로 야 이스라엘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200만 명이 있다. 와.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은 러시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그 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꽤나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네요. 문화적으로 200만 명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만데요. 거기 200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잡하다. 또 이스라엘은 근데 미국과 굉장히 가깝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외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사이에서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바이든이 계속 네타냐후 팔을 비틀면서 뭐 했습니까? 공격 무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줬어요. 절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준 건 방어용 무기만 줬어요. 공격 무기 안 줍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얘기할 때는 아예 러시아로 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애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제일 먼저 들어왔고 팔레스타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여기 지배를 하면서 아랍 애들보다는 유대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줬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아랍인들이 열이 받느냐. 1930년대에 아랍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랍 애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이 좀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우리 친 유대 정책 폐기, 친시온주의자 정책 폐기하고 앞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유대인 수를 확 줄이고 점차 줄여가지고 막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아랍인들을 달래주는 거네요. 예, 30년대에 이제 이 사건이 나가지고 그래도
아랍인들이 조금 괜찮아질 뻔했어요. 30년대 그 아랍 민족 항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정타를 매기죠. 아랍애들도 어쩌면 운이 없어요. 상황이 조금 교정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희대의 악인이 등장하잖아요. 히틀러. 좀 속된 말로 하면 이놈의 새끼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아랍애들은. 그 짓만 안 했어도 그렇게 유대인들만 학살을 안 했어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복잡 안 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너무 죽이잖아요. 이제 판 브레이커가 나온 거네요. 예. 또 팔레스타인 애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악수를 두죠. 팔레스타인의 가문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문 하나가 히틀러 편을 듭니다. 어떤 가문이죠? 팔레스타인에 유력한 가문이 둘이 있는데 후세인이 가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영국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나의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히틀러한테 이용당하죠. 방송도 하고 히틀러한테. 히틀러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예. 히틀러를 지지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네탄야후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 아랍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히틀러하고 손잡았던 애들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나치라고 몰아가는 게. 네, 그게 그런 가능했던 거군요. 게 모든 아랍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지도급에서 그랬어요. 후세인이. 그러다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히틀러는 아랍 애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편 만들려고. 그 아랍 사람들도 히틀러를 도왔던 애들도 뭘 못 느끼지 못했냐면 제국주의의 본질을 못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영국은 제국주의인데 독일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아니게 뭐가 아닙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 자기네들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아랍 국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당한 거네요. 거죠. 이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도 약점으로 잡혀 있죠. 히틀러를 도왔던 애들이라고. 너무나 큰 역사적 과오였으니까요. 네, 몇백만 명이 학살된. 그렇죠. 그리고 다시 팔레스타인 문제가 돌아오면은 전쟁이 끝나고 문제는 영국도 결정을 못 하겠고 이거. 자기가 해결 못하죠. 네, 이미 해결 그렇게 못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미국까지 끌고 왔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국제 연합에 넘깁니다. 유엔에. 예. 유엔이 내려와서 실사를 하죠. 실사를 해가지고 1947년에 분나라를 만들어요. 유대인 애들 사는데 아랍인 사는데 해가지고 분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유엔 안건에 올리죠. 근데 안건에 올렸을 때 유대인들 자체도 그게 통과되리라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대표하고 아는 유대인이 가가지고 프랑스는 원래 기권하거나 무효하려고 그랬거든요.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계속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 나중에 역사에 프랑스가 어떻게 기억될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설득해요. 그런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쪽의 얘기를 들려면 기적적으로. 근데 기적적인 표차가 커요. 33대 10이었으니까 통과를 합니다. 근데 아랍은 뭐 했느냐? 아랍은 아예 거부를 했어요. 우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당연히 분난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투표하는 거 그것도 아예 다 무시한 거죠. 근데 막았었어야 돼요.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죠. 로비력이 부족했던 거네요. 이스라엘 1947년 쪽에. 11월 달에 통과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48년 5월 14일에 하는데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얘기를 할 때 안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걸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니까. 왜 팔레스타인 문제가 실패를 했느냐? 아랍 쪽에서. 만약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럼 나는 여기는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랬었으면 적어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누가 낑겨드냐면 시리아가 낑겨듭니다. 시리아요? 왜 시리아가 낑겨드냐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많은 경우에 시리아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리아 사람인데 내가 팔레스타인 쪽에 내 땅을 가지고 있고 내 땅을 소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이었으면 덜 그랬을 텐데 소작농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본인의 땅이 아니었고 시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렌트를 했던 땅들이었던 그런 땅들이 거예요.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리아 민족주의라는 게 생겨요. 대시리아 민족주의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당연히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대시리아 민족주의 문제로 함몰돼 버려요. 그 뒤에 시리아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신해서 시리아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하지 못한 거고. 그럼 시리아는 무조건 반대했겠네요.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더 슬픈 걸.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이슬람사를 아랍사를 공부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얘기하는 필립 피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레바논 계통의 미국인인데 영국이 이 문제를 풀려고 팔레스타인 문제 힘든 게 자기네들도 나름 이게 아랍애들이 막 30년대 항쟁을 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니까 청문회를 열어요. 자문을 구하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어떻게 이제 하냐. 필립 피티가 그 유명한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역사성이 없었다. 없는 건 맞아요. 역사성이 없었던 건 맞아요. 부분이었죠. 항상 시리아는 이쪽의 한 부분이었죠.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었다. 그렇지만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예. 아랍인들이. 그다음에 1948년에 피에로를 만들었었을 때 그 수장이었던 슈카일이라고 있거든요. 슈카일이가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일부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를 아이덴티티를 갖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은 무조건 여기서 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네. 반면에 팔레스타인 쪽은 그게 약했기 때문에 결국으로는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안 돼 있었던 땅이다. 이게 내 땅이었다고 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극의 그것도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근대 민족 국가를 만들었을 때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밀려 있던 거죠. 다른 국제적인 걸 다 떠나서. 유대인들만큼의 정체성이 예. 강하지 않았던. 예, 그래서 거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 독립 선언한 것도 그거예요. 영국이 그날 철수하기로 이미 선언을 했었거든요. 5월 14일 아침에 영국 국기가 일종의 영국 총독 사무실이죠. 거기에서 내려오고 그날 오후 3시쯤 텔아비브 지금 박물관 거기에서 벤구리언이 독립선언서를 읽는 거죠. 그리고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이 승인하고 소련도 승인하고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의외였던 지점이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승인을 한 나라들 중에 이란도 있었다고. 네, 근데 이란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무슬림이 압도적인 다수인 국가로선 최초는 튀르키예요. 튀르키가 1949년 3월에 인정을 해요. 근데 이란은 50년 3월에 인정하거든요. 근데 네. 공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대사관을 두고 그런 걸 공식적으로 하나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인정했으면 공표할 수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겠죠. 해서 있는 게 더 많아. 아랍 국가들의 분노이에요. 그렇죠? 주변 국가들. 그쵸. 그다음에 자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굳이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낼 거니까 이스라엘 대표부가 들어오되 스위스 대사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부유해지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를 지금으로 생각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스라엘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아마 이스라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깝깝하게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예, 존 F 케네디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불편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팍 있잖아요. 또 로비 단체거든요. 이스라엘 로비 단체. 그 단체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케네디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핵 문제도 제재를 하려고 그랬고. 그로 케네디 대통령을 빼면은 많은 대통령들이 이스라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가장 좋은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선물이에요. 네타냐후가 그럼요. 너무나 고마워하는 네, 분이잖아요.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선물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전부터 이랬으면 이스라엘 훨씬 더 편했겠죠. 꼭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미국이 제일 먼저 승인할 때도 약간의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왜 그랬냐면 아랍 쪽에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쪽 예. 눈치를 또 봐야죠. 예, 그거 고민을 하려고 그랬었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2월 14일에 그 발렌타인데이 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석유와 안보를 서로 맞바꾸는데 압둘 아지즈 국왕한테 약속한 게 있었죠. 이스라엘 문제 절대 아랍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겠다. 잘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루즈벨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 회담 한 다음에 2달 만에 죽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기회를 찾아서 지금까지 온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라는 인식이 있듯이 거기에 수재가 많이 모여 있어서 또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첨단 산업을 굉장히 발전을 하거든요. 네. 벤처 기업도 많고요. 스타트업 예.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스타트업은 강국인데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스닥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연계하는 게 약해요. 성공해가지고 저 사장해가지고 그쪽에서 더 하고 싶어하지. 이스라엘 자체는 사실 여러모로 안보적으로 그렇게 사실 안정된 곳은 아니잖아요. 항상 불안해 있고 항상 그러다 보니 전쟁의 위험에 예, 노출돼 있고. 노출돼 있고 지금도 뭐 너무나 전쟁이 오랫동안 하니까 2023년 7월부터 계속 전쟁 상태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군이 지금 쉽지 않다. 너무 전쟁이 오래 하니까 병력도 모자라고 전쟁은 계속 커지면 군이 지금 위험하다 할 정도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듯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더 내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거는 궁극적으로 가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미국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네.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미국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20, 30대들이 세대 교체가 되는군요. 그렇죠. 20, 30대들이 미국의 정치의 주류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진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위험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거에서 많은 업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또 민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다시 이스라엘 여권 가진 사람들이 출입국을 금지하는 것도 더 많이 생겼거든요. 블랙리스트. 네.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은 보여주긴 했지만 또 거기 동시에 미국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죠. 앞으로 이스라엘도 산 넘어 산이겠네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국가를 세우려는 집념. 그러니까 1894년에 헤르츠리 드레이피스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96년 대유덴슈타트라는 유대인의 국가책을 쓰고 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서 이끌어왔다는 건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헤르츠리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우리가 협회를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 받고 협회만 잘 운영하고 네. 이 사람은요 그냥 쉴 새 없이 종교 정치 지도자를 찾아다녔어요. 당시 교황도 만나고 그러니까 읍수할 곳은 다 읍수하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게 할 수 건국의 있겠네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있는데 헤르츠리아라는 도시까지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시온주의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집요하게 한 거는 그건 대단한 거고 헤르츠는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1897년에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든 다음에 내가 바로 여기 바젤에서 유대인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이제 97년인가 1948년인가 거의 5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천 년간 방랑하며 핍박받던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신문 기사까지 읽고 왔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이 1경 7천조가 증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작은 호르무즈라는 작은 바닷길이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마비시킬 수 있구나 새삼 놀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는 게 세계 그 에너지 특히 석유의 20%에서 25%가 나가거든요. 거길 통과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돼요.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생산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바닷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오만도 같이 있는데 오만 쪽 바다는 얕아서 이게 유조선이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이란 쪽으로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차라리 다른 데 수로를 뚫을 수 있는데 뚫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그럼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많은 물동량을 다 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이란이 쥘 수 있는 큰 무기인 거네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숨통을 조일 수 됐죠. 있는. 근데 사실 역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어요. 그럼 이번이 예.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란도 말만 해지 봉쇄한 적은 없는데 이란이 봉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란도 다급했다라는 얘기예요. 벼랑 끝까지 벼랑 몰린 끝까지 거네요. 왔고, 예, 여기만큼 더 효과적인 거 없죠. 여기를 막아놓으면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좋았던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과 이란은 사실은 사이가 그런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되기 전,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일 때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이란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서 이란 사람들이 이란의 독립과 이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 전이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1953년입니다. 일단 이란의 석유는 1908년에 처음으로 영국이 발견하거든요. 말 그대로 영국이 발굴한 겁니다. 이 중동 국가들이 비극인데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많이 있었지만 이거를 발굴할 능력도 없었고 생산할 능력도 없었고 유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석유가 있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그걸 알았고 서양 사람들이 거기를 계약을 해가지고 채굴 계약해서 얼마를 주고 그거 서양이 판 거거든요. 이란 석유도 그렇습니다. 이란 석유가 중동 최초의 석유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을 빼면, 예, 아제르바이잔을 빼면 그것도 당시에 가자르 왕조인데 이란의 마지막 왕조가 팔레비고 팔레비 전이 가자르 왕조예요. 가자르 왕조의 모자파로틴이라는 그 왕이 유럽 여행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왕 볼 때마다 한심한데 유럽 여행 가고 싶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이란 쪽에 석유가 많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1900년에 그 파리 세계 엑스포에서 영국의 사업가인 윌리엄 녹스 다시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석유 채굴권을 페르시아로부터 사요. 얻어요. 1901년에. 그 조건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60년 동안 이란 전체에서. 근데 왜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은 좀 불편하니까 그 북쪽만 빼놓고 아래쪽에 석유 채굴하기 시작하거든요. 1902년에 채굴해가지고 1908년에 석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에서 최초의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요구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1908년에 이란의 석유가 터지고 그리고 1932년에 뭐 바레인 터지고 38년 2월달에 쿠웨이트고 3월달에 사우디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주변 국가에 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석유를 발굴하는 사람들과 그 석유가 나는 나라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쯤 되면은 많은 나라들이 5대5로 계약을 해요. 그전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이제 한유국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이 잡으니까 야, 우린 너무 쫓겨주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이제 5대5로 합니다. 근데 이란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란의 총리가 누구냐면 모사데그라는 총리입니다. 모사데그 총리는요, 처음으로 의회에서 뽑은 총리예요. 그전에는 왕이 임명했는데 근데 인기가 되게 좋았고 총리가 돼서 영국한테 가가지고 야 석유 너 니네 얼마를 파서 나 얼마를 주는 거냐? 그 영국이 뭐 굳이 아실 게 있습니까?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부를 까보시죠. 아니 장부는 우리가 깔 수는 없고요.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5대5로 나누자.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안 해줘요. 기록에 보면 한 14%를 준 것 같아요. 그동안 이란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나머지 86%를 서양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5대5로 하자니까 안 한 거죠. 그냥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51년에 국유화. 열받잖아요. 영국은 또. 아니 니네가 석유인 거 알겠는데 우리가 덜 준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야 우리 아니면 니네 석유 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은 이제 그럼 봉쇄를 하죠. 이란 석유 못 팔게. 근데 이란은 절대 안 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쪼르르 누구한테 갑니까? 미국한테 갑니다.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을 겁니다. 가지고 우리 석유 뺏겼다. 이거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첫마디가 하이야야야야야 줘. 우리가 멕시코에서 똑같았어. 우리 멕시코에서 우리 회사들 그랬거든. 근데 우리 그냥 시끄럽다가 우리 돈 받고 나왔어. 그러니까 네 돈 받고 나와라. 영국은 와 이건 뭐 미국한테 말해도 소용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53년에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53년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잖아요. 영국이 작전을 바꿔요. 이게 석유를 다시 뺏어 오려고 우리 것 때문에 갖고 온다 그러면 미국이 안 들어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우리 한반도 전쟁이에요. 그 모사데그 총리를 이제 빨갱이로 밀어붙여요. 공산주의자로요? 공산주의자.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당시 이 모사데그 총리를 지지했던 투대당이라는 게 있는데 투대당이 공산주의당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걔네들은 굉장히 약한 애들이고 모사데그는 공산당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미국의 새로운 바뀐 정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봐봐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하고 있잖아. 근데 이란에서 전쟁 한 판 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소련 애들이 이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요. 그런가? 그리고 당시에 국무장관과 CIA 국장이 형제거든요. 덜레스 형제, 그 유명합니다. 덜레스 형제가 또 영국하고 또 친했어요. 영국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석유를 뺏어오려면 그 모사데그를 밀어내야 되겠는데, 그 모사데그를 제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사데그 제거 작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5월 달쯤인가요? 누가 들어가냐면 커미드 루즈벨트 주니어, 젊은 루즈벨트 가문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을 CIA 이란 국장으로 보내요. 아, CIA가 또 들어오는구나. 네, CIA가 CIA하고 결국은 이제 MI6 영국 거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론전 해야 되잖아요. 모사데그의 그 인기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모사데그는 동성연애자다, 모사데그는 유대인이다, 막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란 신문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돈 매겨가지고 이제 말 잘 듣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사데그를 해임하면 돼요. 해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왕이 해임장만 쓰면 돼. 근데 왕이 못 써. 무서워서. 그만큼 모사데그 인기가 좋으니까 왕은 이거 썼다가는 팔레비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해임장을 써달라고 커뮤니티 루즈벨트가 졸졸졸 쳐다니는데 졸졸졸 도망가요. 안 써주고.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도 꼬셔가지고 여동생도 같이 가가지고 오빠 막 써야 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이씨 무서운데 아주 해임장을 써줍니다. 해임장을 써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군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작전은 그거예요. 군부가 그거를 저녁에 모사데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누구십니까? 문 열면 여기 왕의 해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동시에 체포하는 거예요. 그런 끝인 거잖아요. 그거 하기로 한 건데 왕은 써주고 비행기를 보고 바그다드로 갑니다. 바그다드로요? 예, 무서워서. 바그다드 도망가고 바그다드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자들한테? 어쩌면 제가 직업을 다른 걸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무능하네요. 예, 네, 그랬거든요. 근데 작전 실패. 모사데그가 그 대충 눈치를 뗀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왔는데 온 애들을 체포해가지고 끝나요. 그게 이제 1953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CIA 본부에서는 야 커미트 들어와. 작전 실패했다. 그러니까 커미트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 자기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이란세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돈만 더 쓰고 뭐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2차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깡패들 두 그룹을 사요. 한 그룹은 모사데그 지지세력, 한 그룹은 모사데그 반대 세력. 옛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모사데그 지지한다고 되면 반대하는 쪽은 막 가게 부시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엉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경찰이 모사데그한테 전화합니다. 총리가 계엄령 선포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모사데그가 합니다. 참 순진한 양반이에요. 야,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야. 원래 다양한 생각이 나오는 거야. 내버려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위가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모사데그 집으로 와가지고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모사데그를 체포합니다. 군이 출동해가지고 쫓겨나서 가택연금 받고요. 가택연금 받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집 밖에 못 나가고 죽어서도 장례식도 집에서 자기 거실에 묻혀요. 세상에. 모사데그는 잊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오죠. 팔라비 왕. 예? 그러면서 석유는 다시 영국한테 돌아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야 지금 너한테 주면은 이거 다 우리가 네 말 듣고 한 거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가지고 미국은 내게 있을 것 같지 않니? 또 자기 몫을 챙기려고 왔군요. 그래 챙기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영국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거기를 다 대체를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그래서 아삼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삼육이 됐고 미국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1963년에 소위 말해서 백색혁명도 이란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맹 퇴치, 여성 해방, 정치 참여 이런 걸 하고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해요. 그때는 친미주의 정권이었던 친미주의죠. 거죠? 예, 엄청 친미주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이지만 이란 사람들이 갖는 반미 사건의 핵심이 모사데그 축출 사건이에요. 미국이 생각할 때 이란이 악마가 된 거는 1979년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 혁명이 난 다음에 대사관 점거 사건이죠.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이란이 외교관 52명을 무려 444일 동안 억류하거든요.
그게 미국인들이 갖는 이란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란은 굉장히 친미 국가였죠. 왜냐하면 샤가 친미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이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자유롭게 그런데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제가 좀 이게 고급 정보니까 고급스러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팔레비 시대를 얘기하면은 여성들의 짧은 치마, 뭐 미니스커트에다가 자유로운 모습 이게 미국인지 이란인지 네, 예, 그런 그렇죠? 사진들이 많이 예, 나오잖아요. 예,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었고 디스코장도 있었고 그런데 뭐가 없었냐? 정치적 자유가 없었어요. 아, 투표는 못했나요? 없었어요. 예, 정치적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얘기를 해요. 항상. 근데 정치적 자유가 없었어요. 정치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63년일 때 200달러 정도 됐거든요. 70년대 넘어가면 이게 2000달러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0달러일 때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뭘 못하지만 2000달러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식이 그렇죠,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두들겨 패고 잡아넣고 했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팔레비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를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원하는데 그런 걸 다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독재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건 팔레비 뒤에 미국이 있는 거니까 미국을 싫어했죠. 그런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역시 79년 대사관 점거 사건이 왜 나냐면요. 네. 혁명이 난 다음에 혁명이 2월 11일에 성공합니다.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가 본국에 전보를 보냅니다. 관계 괜찮습니다. 지금 새로운 혁명 정부와 우리 미국 관계 괜찮고 충분히 좋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한 가지 1월 15일에 이란을 떠난 왕이 지금 아랍 국가들에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건 안 된다. 샤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카터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이 샤가 나중에 암에 걸린 게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게 돈이 얽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샤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이제 체이스 맨하탄 은행, 래커펠러 집안, 그 다음에 키신저 당시. 키신저, 네, 키신저. 헨리 키신저. 그래가지고 이제 카터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카터가 결국 그 압력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걸려가지고 샤를 받아들여요. 카터 대통령이 입국을 시킨 거네요. 예, 그냥 결국은 싫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란 젊은 사람들이 대사관에 몰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다 무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게 1954년 모사데그 때문에 그래요. 샤가 미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샤를 데리고 또 왕정 복고 음모를 꾸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그러니까 53년에 트로마가 79년에도 계속 있었던 그게 거예요. 진짜 큰 사건이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란 사람들은 뭐 봐냐 샤를 데리고 들어가는 순간 샤를 가지고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을 악마로 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79년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을 나쁜 놈으로 본 게 1953년 사건이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괜찮았겠죠. 미국 이란 전쟁에서 미국 이란의 악연이 네, 시작된 시작된 거. 계기까지 또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도 역사가 또 있을 거고 이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네, 다음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